KBS가 시청자들의 판단을 위해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 인터뷰 전문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10일 녹화된 내용으로 모두 36분 분량입니다. 우리 정부가 해양 폐기물 문제를 다루는 런던 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과 칠레 대표단이 오염수 배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지속해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당 창건 기념일을 맞은 북한이 SLBM 발사를 규탄하는 유럽 6개국의 성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성명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하고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경기도 연천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14번째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잠복기를 넘긴 시점에 발병했지만 여전히 감염 원인이나 전파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안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류석춘 연세대 교수에 대한 재학생과 동문의 첫 규탄 집회가 교정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류 교수의 사과와 학교 측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KBS가 뉴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 대한 양측의 인터뷰가 현재 논쟁의 대상입니다. 오늘 유시민 이사장이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KBS도 논쟁의 대상이 된 인터뷰 내용을 가감 없이 공개합니다. KBS 인터뷰는 한 달 전 9월 10일 진행됐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KBS가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를 짜깁기해서 검찰 입맛에 맞게 보도했고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KBS의 녹취록을 직접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기되는 비판과 질책,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고 가다듬겠습니다. 김시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국회에서 열린 조국 장관 후보자 기자 간담회 자리. 저는 물론이고 제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흘 뒤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합니다.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나 사모펀드 투자를 둘러싼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혹은 확산됐고 정 교수의 자산 관리를 맡아온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PB가 핵심 인물로 떠오릅니다. KBS는 며칠간의 설득 끝에 지난달 10일 김경록 씨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김경록 씨 말 중에는 조 장관의 주장과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코링크 운용사 자체가 친척이 관련된 회사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 친척이 추천한 회사라고 주셨나요? 자기가 운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아심을 가졌고 그쪽 회사에서 아무래도 교수님한테 뭐에 투자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WFM이라는 회사가 어떤지 한번 봐달라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KBS는 조 장관 측에 사실관계를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따져 두 건의 보도를 했습니다. KBS가 김 씨의 인터뷰를 짜깁기했고 사실상 검찰에 유출했다고 주장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오늘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에 후회 없다. 언론과 검찰 시스템에 경종을 울린 것에 만족하고 편집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답한 김 씨의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KBS도 시청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김 씨와 진행한 36분 분량의 인터뷰 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나머지 24분은 본인의 요청으로 카메라에 녹화되지 않은 비공개 내용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네, 검찰이 네 번째 검찰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비판을 받아온 과도한 직접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은 경제와 부정부패, 선거 등 중대 범죄에 한정해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비판에 대해서는 그 대책으로 전문 공보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허효진 기자입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 대상을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세 차례에 걸쳐 특수부 축소, 공개 소환과 심야조사 폐지 등의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데 이은 네 번째 개혁안입니다. 검찰은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 행사를 절제해 국민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8일 법무부가 직접 수사 축소와 민생 위주의 검찰 조직 개편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한 뒤 나온 검찰의 후속 조치입니다. 수사와 공보 분리라는 새로운 개혁안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사 담당자가 공보 업무를 겸했는데 앞으로는 검찰청마다 별도의 전문 공보관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외부에 흘려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에서는 인권감독관을 전문 공보관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도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또 검찰과 신속히 협의해 관련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오늘 서울대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조국 장관의 딸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을 두고 여야가 대결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서울대 국정감사, 조국 나경원 공방이었습니다. 조국 교수 딸이 장학금 수혜 내교원 재학 자녀 장학금 전체를 이제 달라고 했는데 유력 정치인의 아들 김모군을 제외하고 고등학생이 인턴인 건 뭐건 연구를 한 적이 있는지. 야당이 조 장관 딸의 허위 인턴 의혹으로 포문을 열자 공고를 받다 그랬는데 공고가 없습니다. 인턴을 했다 그러는데 인턴 증명서 발급 내역 없이. 여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 특혜 의혹으로 맞섰습니다. 서울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하라고 뽑은 적이 없지요. 확실하게 엄마의 부탁으로 왔다. 권익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격려하는 장학금 청탁금지법에 왜 저촉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습니까? 학칙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익위원장님. 가족이 수사를 받는데 장관의 업무 수행이 적절하냐를 두고선 여야와 권익위 3파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특수부를 축소한다, 직접 수사를 축소한다. 이것이야말로 직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 어떤 배제 내지 일시정지 이런 이 처분이 가능하고 직무 배제까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감사원 국감에서는 검찰 개혁이 이슈가 됐습니다. 검찰의 그 권한 남용이 제도적으로 통제되기가 어려워요. 정치검찰화 하겠다는 정권의 의도. 이 감사 업무랑 관련된 질문이 아니어서. 반환점을 앞둔 국감이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조 장관 임명 찬반에 대한 국민 청원 답변에서 임명과 철을 권하는 인사권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민생 경제 행보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해서 신규 투자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삼성이 13조 원대 투자 계획을 밝힌 데 대해서 정부도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격려했습니다. 넘볼 수 없는 제조 강국을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 아산 공장에 도착한 문 대통령을 이재용 부회장이 맞이합니다. 취임 후 세 번째 삼성 방문입니다. 삼성이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다. 지난 분기 실적도 좋았다면서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수출 통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국민들이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일 일본 수출 규제 100일을 맞는 상황에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달라는 당부였습니다. 삼성은 투자 계획으로 화답했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2025년까지 13조 원을 투자하고 핵심 소재 국산화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격이 빨라질수록 그 도전이 거세질수록 끊임없이 혁신하고 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4천억 원대 예산 투자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올해 7번째 만남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 부회장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드린다고 했고 이 부회장은 대통령 발언이 큰 힘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부회장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감사를 표한 건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왔는데 청와대는 재판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양자 협의가 열립니다. 내일이면 일본의 수출 규제 100일인데 처음으로 열리는 두 나라 고위급 회담입니다. 일본을 WTO에 제소한 우리 정부는 WTO 규정 위반 부분을 집중 제기할 방침입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한 우리 정부. 대표단이 양자 협의를 위해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내일 제네바에서 열릴 협상에 우리 측은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 협력관이, 일본은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합니다. 대표단은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세계 소재 수출 규제가 상품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등 국제규범에 위반된다는 점을 짚을 계획입니다. WTO 비합치성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히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서로 합의할 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한번 논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지난 7월 수출 규제 이후 일본은 우리 측의 잇단 고위급 양자 협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우리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하면서 분쟁 해결의 첫 단계를 밟게 된 겁니다. WTO 양자 협의는 통상 과장급이 참석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측 요청에 따라 국장급으로 격상됐습니다. 사안이 워낙 중요하니까 최선의 해결책을 한번 모색해보자는 견지에서 국장급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일본 측도 국장급으로 하겠다고. 일본의 큰 태도 변화는 어렵겠지만 수출 규제 100일 만에 통상 분야 첫 고위급 협의라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 정부는 규제 철회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WTO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 수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에서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를 상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적극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규제하는 런던 협약총회가 현재 런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칠레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리 정부의 지적에 동의했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가 탱크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양이 117만 톤에 이릅니다. 처리를 마쳤다고는 하지만 삼중수소가 여전히 남아있고 최근 KBS 보도를 통해 일부 오염수에 세슘과 요오드 등 다른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런데도 일본은 포화 상태라는 이유로 이 오염수를 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열리고 있는 런던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성과도 거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공방으로 머물렀던 이 문제에 국제적인 공감을 이끌어낸 겁니다. 주변 해역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중국과 칠레가 동의했습니다. 공개적으로도 저희들 입장을 지지를 해주고 또 비공식적으로 충분히 또 이해가 된다라는 그런 말들 들은 게 상당히 좀 고무적이었습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도 일본의 오염수 처리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않다면서 바다 방류를 우려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일본은 런던 협약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진행 상황을 국제사회에 지속해서 알리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런던 협약은 폐기물 해양 투기 금지를 통해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국제 조약으로 87개국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북한의 SLBM 발사 당시 일본 정부의 혼선을 두고 일부러 한 말로 보입니다. 대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거듭 언급하면서 중일 관계에 강한 의욕을 보였습니다. 도쿄에서 이민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이 가운데 한 발이 자기네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다고 서둘러 발표했다가 수정하는 등 하루 종일 우왕좌왕했습니다. 2発の弾道ミサイルが発射された旨申し上げましたが、現時点においては1発の弾道ミサイルが発射され、
2つに分離して落下した可能性があると考えられます。 이에 대해 일본 국회와 언론에서도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선언 등 최근 한일 두 나라의 연대 부족으로 북한 미사일 초기 분석에 실패했다는 추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자체 정보뿐 아니라 미국과도 협력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日韓事実相の終了によって我が国の防衛に直接的な支障が生じるものではないと考えています。 이렇게 지소미아 종료 우려를 축소하는 대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였습니다. 交流を拡大し、日中関係を新たな段階へ押し上げ、日中新時代を切り開いていく決意です。 중국 매체들도 아베 총리가 보름 사이에 3차례나 중일 관계를 언급했다며 두 나라 관계 개선을 위한 강력한 신호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 함정이 자유대 관함식 참가를 위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의 일본 관함식 참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베 총리는 또 다음 달 국회 해산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야당을 겨냥해 개헌 논의에 동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제는 힘으로라도 평화헌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는 예고로 읽힙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거론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를 겨냥해서 인내심의 한계가 있다며 비핵화 협상을 염두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 중심의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최영훈 기자입니다. 북한의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일주일 뒤에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됐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6개 나라가 대북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They undermine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and they have in clear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자위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같은 날 시험 발사한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북한의 SLBM만 문제 삼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규탄 성명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습니다. 미국이 규탄 성명을 사주했다고 주장하고는 북한의 ICBM을 거론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자제하고 있지만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 조치들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SLBM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차단하고 비핵화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미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SLBM이라고 하는 고강도 도발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 협상에 근본적인 영향이 갈 것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늘 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 내부적으로는 김정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1심 단결과 자력 갱생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장이 또 나왔습니다. 국내 발병 농장은 14곳으로 늘어났는데요. 연천 연결합니다. 민정희 기자, 매몰 작업은 마무리됐습니까? 네, 매몰 작업은 오늘 하루 종일 이어졌고 내일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경기도 연천 신서면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난 것은 어젯밤 11시인데요. 지난 3일 이후 엿새 만에 나온 확진 판정으로 이로써 국내 14번째입니다. 앞서 이 농장에서 어미돼지 4마리가 식욕 부진 등 이상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은 정밀 검사를 벌였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습니다. 이 농장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어 외부와 격리돼 있기 때문에 야생 멧돼지가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곳입니다. 감염 경로 중 하나로 지목되는 잔반도 주지 않아 감염 원인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을 비롯한 반경 3km 안에 있는 돼지 8천여 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이래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처분된 돼지 수가 14만 5천 마리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확진으로 15만 마리가 넘는 돼지가 매몰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젯밤 11시 10분부터 내일 밤 11시 10분까지 이곳 경기도 연천군 돼지농장 등에 대해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 발병농장 주변 반경 10km에 띠처럼 둘러싸는 완충 지역을 만들고 통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완충 지역 주변 도로와 하천 등을 집중 소독하고 주요 도로마다 통제 초소를 세워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연천에서 민정희 기자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원인이나 전파 경로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이 진행됐는데도 농장에서 농장으로 전파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이번 양돈 농장의 확진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 발병한 지난달 17일 이후 3주가 넘어서 나타났습니다. 잠복기가 최장 19일로 알려진 만큼 이제 진정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에 반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더욱이 해당 농장은 두 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연천의 다른 농장과는 25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정부가 관리해온 방역대 바뀝니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두 농장에는 같은 분뇨 차량이 드나들었다며 추가 확산보다는 차량에 의한 수평 전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의한 전파가 아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차 수평 전파가 아니고 야생 멧돼지나 다른 경로에 의해서 연천 농장에서 발병을 했다고 하면 아마 적견지대에는 상당한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말대로 차량으로 전파됐다고 하더라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방역 대책이 실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 농민들께서 크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쪽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방역대를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는 가운데 정부는 추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최근 시중에 유통됐던 중국산 돼지 육포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죠. 문제의 중국산 육포가 어떤 경로로 또 얼마나 유통됐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황인데 식품 검역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입니다. 얼마 전 강원도 원주의 한 식료품점에서 압수된 중국산 돼지고기 육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제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살아있는 바이러스라고 나중에 판명이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경기도 안산의 한 소매점에서 사왔다고 업주는 밝혔습니다.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사갖고 오는 거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그 제품이 뭔지 뭐 돈육인지 뭔지 그것도 모르고 판매를 한 거라. 해외를 오가는 개인 밀수업자들, 즉 보따리상을 통해 이런 중국산 육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중국산 식품 검역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들어왔으면 따이공이 갖고 왔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지. 완전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현재 식약처는 바이러스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해당 업소에서 발견한 돼지고기 육포에 생산지와 수입업체가 누락된 점을 발견하고 해당 업소 대표를 경찰에 형사고발한 상태입니다. 경찰과 식약처는 지금까지 이 중국산 육포 판매자 3명만 불구속 입건했을 뿐 밀반 입한 보따리상이 누군지 어느 경로로 얼마나 유통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참석을 위해서 홍콩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공식 일정 이후 주말에 대법원장 부부가 홍콩 여행을 하겠다면서 현지 영사관의 의전과 가이드 등을 요청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시점에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은 시위가 격화되면서 외교부가 여행 경보를 발령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콩 도심이 다시 시위대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지난 5일 시행된 시위대 마스크 착용 금지법에 항의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도심 곳곳에서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충돌이 잇따랐고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Especially after the 1st of October, we have more serious injury, including some facial bone fracture after being pushed to the ground. 외교부는 이미 지난 8월 말 물리적 충돌에 따른 안전 우려가 있다며
홍콩 전역에 대해 여행 유의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5일부터 엿새간 아시아 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참석을 위해 홍콩을 방문합니다. 2년마다 개최되는 회의인데 김 대법원장은 부인과 함께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공식 일정은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인데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 부부가 9일과 10일 주말 이틀 동안 홍콩에 더 머무른다고 현지 총영사관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부부를 위해 통역을 해줄 현지 가이드와 의전 차량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영사관 측은 시위가 주말에 더욱 격렬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부 요인인 대법원장 부부가 불미스러운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외교부가 여행 유의 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현지 총영사관의 공식 일정이 끝난 뒤 주말 동안에 의전을 부탁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홍콩 정정 불안으로 아태 대법원장 회의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안전 우려가 있다면 대법원장의 홍콩 방문 일정을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8차 사건과 관련해서 이춘재의 자백 내용에 범인만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잡혀서 20년 옥살이를 한 윤모 씨에 대한 재심 절차는 영화 재심 속의 실제 인물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이춘재의 자백 이후 경찰은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을 찾아 면담했습니다.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모 씨가 고문과 가혹행위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한 상황. 경찰의 면담 대상에는 윤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을 겁박한 경찰로 지목한 장모 형사, 최모 형사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경찰과의 면담에서 고문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국가수의 방사성 동의원소 분석 결과로 윤 씨가 범인으로 특정됐던 만큼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낼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8차 사건에 대한 이춘재의 자백 중에는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사실 등 유의미한 진술도 있다며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8차 사건 당시 윤 씨 채모에 대한 국가수의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결과에 오류가 없는지 우선 재검증을 의뢰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8차 사건 이후 이춘재를 포함한 다른 주민들의 채모도 채취했지만 혈액형과 채모 형태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윤 씨의 채모만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의 재심으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윤 씨의 재심을 맡기로 했습니다.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이춘재 자백은 그 윤모 씨의 무죄를 밝혀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내일 윤 씨를 직접 만나 본격적인 재심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망언을 한 연세대 류석춘 교수를 규탄하기 위해서 연세대 학생들이 처음으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재학생, 졸업생들이 함께 참석해서 류 교수의 사과와 파면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폭력 교수 류석춘을 파면하라! 류석춘 교수를 규탄하는 연세대 재학생들이 학교 정문에 모였습니다. 학생들은 류 교수가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학교 측은 류 교수를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전한 강의실과 안녕한 교육권을 위해 류 교수 대책위는 끝까지 외치겠다. 외침의 끝에는 류 교수의 사과와 파면이 있으리라 믿는다. 오늘 집회에는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동문 20여 명도 함께했습니다. 자신을 규탄하는 재학생들의 집회가 열린 날, 류 교수는 교양 강의를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의 사과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이제 그래도 학생들이 서약 학생들이 처음으로 이제 집단 행동에 나섰는데 학생들에게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신지? 없습니다. 위안부 망언과 관련해 류 교수를 해당 강의에서 제외한 연세대학교 측은 현재 윤리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이어가고 있고 경찰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연세 민주동문회는 지금까지 3,700여 명의 동문들이 류 교수 파면 촉구 서명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인천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이 구치소 안에서 마약을 함께 투약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용자 가운데 한 명이 마약을 신체에 몰래 숨겨 들여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남편의 면회를 간 김모 씨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달 구치소 안에 수감된 수용자 한 명이 마약을 신체에 숨겨 몰래 들여왔고 같은 방 수용자들이 함께 투약했다는 사실을 털어놨기 때문입니다. 기본 3차례는 확실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건 이제 커피에 나눠서 타가지고 수감자들이 나눠 마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도 관련 사실을 접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수용자들이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달 28일 영장을 발부받아 인천구치소 안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구치소에서 확보한 감정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고 현재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구치소 측은 경찰 수사 뒤 투약 혐의가 있는 수용자들을 분리하면서 폭행했다는 주장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분리 조치했었고 당시 이제 분리하는 과정에서 교도관 7에서 8명 정도 투입이 됐는데 폭행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다른 재소자 같은 경우는 치아도 부러진 상태라고. 이와 관련해 인천구치소는 수용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경찰의 압수수색 날 수용자들에 대해 간이 소변 검사를 했는데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피의자를 수감하는 구치소에서 여러 명이 마약 투약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구치소 측은 허술한 관리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태풍 미탁이 휩쓸고 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떠밀려온 해양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력도 예산도 부족한 탓에 쓰레기 처리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정혜미 기자입니다. 해안 도로를 따라 쓰레기를 담은 포대 자루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뿌리채 뽑힌 폐목들부터 플라스틱에 각종 스티로폼까지 모두 태풍 미탁에 휩쓸려온 해양 쓰레기들입니다. 중장비까지 동원해 일주일 넘게 수거하고 있지만 밀려드는 쓰레기를 치우기엔 역부족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경북 동해안에 쌓인 해양 쓰레기는 약 2만여 톤, 평소의 수십 배나 됩니다.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하면 해양 오염 등 2차 피해가 생깁니다. 담퍼트럭 가지고 하고 포크레인가 끌어내고 사람 손수로 또 하고. 수거한 해양 쓰레기를 임시로 보관하는 적치장입니다. 쓰레기들이 말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도 쉽지 않지만 처리하는 일도 문제입니다. 이곳에서는 해양 쓰레기를 말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쓰레기를 말린 후에는 일일이 분리수거까지 해야 해서 처리에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약 2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지만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비상입니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태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평소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태풍과 함께 새로운 재앙으로 되돌아왔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말려서 부피를 줄이는 처리기 사용이 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산물을 소각할 경우 유해물질인 다이옥신이 생길 수 있다는데 명확한 처리 지침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남은 음식물을 가져와 기계에 넣습니다. 몇 시간 뒤 건조된 음식물이 제 형태가 돼 나옵니다. 양도 10분의 2로 줍니다. 훨씬 좋아졌죠. 어떤 게 좋으세요? 어떤 점이요? 위생적이고. 문제는 부산물 처리 방법입니다. 현행법상 여전히 음식물로 분류돼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디다가 넣어서 버리세요? 저기 일반. 바싹 말라서 상관없어요. 말려가지고 나오면은 어떡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거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거기다가 넣어서.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릴 경우 건조 부산물은 대부분 소각되는데 이때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서 2014년 환경부는 건조기기를 거친 부산물을 태울 때 다이옥신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이옥신은 면역장애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입니다. 소각되지 않게 분리수거해야 하지만 명확한 수거와 재활용 대책이 전무합니다. 감량기 등을 장려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처리 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다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쓰기 쉽다는 이유로 가정집과 학교, 군 부대 등에 팔린 음식물 처리기는 55만 대가 넘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노후 소득 절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세제,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면서까지 개인연금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정작 사회초년생인 30대 가입률은 매년 크게 줄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민철 기자입니다. 30대 직장인 김성일 씨. 지난 2015년 3년간 붙던 연금보험을 해지했습니다. 납입금의 10%가 넘는 수수료 150만 원을 내고 계약을 물린 이유는 결혼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려고 하면 그 나머지 금액이 이제 연금 계좌에 있었던 거죠. 그 당시의 선택에 있어서는 결국 그 해지가 낮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던 거죠. 30대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비중이 3년 전 4명에 1명이었던 것이 지난해 5명에 1명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전체 가입률이 떨어진다고 해도 30대는 감소폭이 유독 두드러졌습니다. 30대 가입률이 유독 저조한 이유는 취업도, 살림살이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년층이 최종 학력 학교에 입학해 첫 취업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보면 최근 10년 새 넉 달 가까이 길어졌습니다. 늦은 취업으로 소득이 줄면서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1년에 쓸 수 있는 돈보다 빚이 1.7배 더 많습니다. 30대의 경우 어려운 취업 환경, 주택 마련 등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의 한계가 있습니다. 즉, 30년 이후의 먼 미래를 위한 준비는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입 기간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점과 연금의 본래 목적인 노후 보장보단 세제 혜택을 더 강조하는 금융사들의 왜곡된 마케팅도 가입률 하락의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시리아 북동부에서 미군이 철수하자 터키가 쿠르드 민병대를 겨냥한 지상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정부의 용인하에 이뤄지는 군사작전입니다. IS 소탕 작전이 끝나니 함께 싸웠던 쿠르드를 토사구팽하는 셈인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셉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시리아 북동부에서 포성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터키군이 오늘부터 지상작전에 본격 돌입하자 놀란 주민들의 피란 행렬이 이어집니다. 이번 공격으로 쿠르드군과 민간인 등 최소 30명이 숨지고 사상자는 계속 늘고 있다고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밝혔습니다. رأينا دبابتين مقابل قريتنا ولذلك خرجنا خوفا من أذى أولادنا وبناتنا. 터키 내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는 쿠르드 민병대를 내쫓고 이 지역에 터키 내 시리아 난민을 이주시키려는 게 터키 정부의 보관입니다. Ve Türkiye'deki Suriyeli mülteci kardeşlerimizin tekrar evlerine, topraklarına dönmelerine yönelik bir adımdır. 쿠르드는 IS 격퇴전에서 미군과 함께 싸운 동맹군입니다. 그런데 미군 철수 직후 터키의 쿠르드 공격이 시작되면서 미국이 이를 용인했다는 비난이 나옵니다. 이런 비난에 트럼프 대통령은 쿠르드족에게 피해가 가면 터키 경제를 말살시키겠다고 경고하면서도 철군이 필요했다는 입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But we have no soldiers in the area. You know, we're getting out of the endless wars. We have to do it. And eventually somebody was going to have to make the decision. 하지만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졌고 터키 제재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Erdogan is not our friend, and Congress will push back. We are not giving Turkey a green light in Congress, and we're not going to abandon the Kurds. 또 중동 국가들은 쿠르드 민병대가 약화될 경우 그 공백을 IS가 다시 채울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진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오늘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감 중에서 한 장면 준비했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몰빵을 하는 거는 좀 처신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몰빵이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 이 도로공사가 부른 외부 강연자들 성향이 편파적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저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예. 이 이강래 사장 무슨 뜻이냐고 되묻죠. 이게 지금 몰빵이 비속어이긴 한데 네. 그 뜻을 모르고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현승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 정말 모르냐면서 그 사전에 찾아보면 집중 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답변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이게 왜 몰빵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답변을 지금 안 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피해간 셈이 됐는데요. 예. 지난 2일이었죠. 태풍 미탁이 올라오면서 그날 이강래 사장의 행적이 다시 그 행적에 대해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무슨 행적이 있었나 보죠? 약간 부적절한 어떤 예. 지난 2일은 국토부 국정감사일이었습니다. 이강래 사장도 기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날 그 국감위원들이 태풍 상황을 살피라는 취지로 국감장을 떠나도 된다고 했고, 그래서 이강래 사장도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은 정작 그 도로공사로 돌아가서 현장 지휘를 하지는 않고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 국정감사장에서 태풍 때문에 교통 상황을 살피라고 보냈는데 네. 근무는 하지 않고 집으로 갔다 이런 말인가요? 근무에 대해서는 이강래 사장은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본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어서 들어가지 예. 못했다. 대신 집으로 가서 재택근무하는 자세로 연락을 취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예. 이 답변 과정에서 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제가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갈 데 없으면 그냥 저 국감장에 계시면 되는데. 아니 저한테 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 같은 답변 태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강래 사장이 저렇게 답변하는 건 사실 국회의원 출신이어서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수납원에 대한 직접 고용 문제가 해결이 완벽하게 된 건 아닌 거죠, 지금? 네, 어제 합의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어제는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이루어진 합의고요. 예. 아직 민주노총 조합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감 현장에서 이강래 사장은 일단 끝까지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상황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주민 이진성 기자였습니다. 지난해 미투 파문으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 발표가 무산돼 지난해와 올해 수상자가 오늘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2018년 노벨 문학상은 폴란드 작가 올가 토카르추크, 2019년 문학상은 오스트리아 작가 페터 한트케에게 각각 돌아갔습니다. 김석 기자입니다. 한 해 늦게 발표된 2018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폴란드 작가 올가 토카르추크가 선정됐습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18 is awarded to the Polish author Olga Tokarczuk. 1962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작가는 어린 시절 도서관 사서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작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1993년 첫 소설을 발표한 이후 내놓는 작품마다 호평을 받으며 90년대 폴란드 문학의 큰 발견이란 찬사를 받았고, 지난해 플라이츠로 세계적인 문학상인 맨 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했습니다. For a narrative imagination that with encyclopedic passion represents the crossing of boundaries as a form of life.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광은 오스트리아 작가 페터 한트케에게 돌아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작가는 어린 시절 전쟁과 궁핍 속에서 불우하게 성장했습니다. 전통국 형식의 반기를 든 첫 희곡 관객 모독으로 주목받았고, 이후 페널티킥 앞에선 골키퍼의 불안, 소망 없는 불행 등 잇단 문제작으로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으며 우리 시대 가장 전위적인 작가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For an influential work that with linguistic ingenuity has explored the periphery and the specificity of human experience. 지난해 미투 파문으로 수상자를 내지 못한 스웨덴 할리먼은 2018년과 19년 수상자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키움과 LG의 선발 투수가 모두 1이닝 만에 강판됐습니다. 두 팀 모두 투수들을 총동원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문영규 기자 전해주시죠. 네, 경기 초반 난타전 속 두 팀 선발 모두 1이닝만 소화하고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LG는 1회 초 선발 임창규가 박병호의 홈런 등으로 2점을 내주자 곧바로 2회 투수를 교체했습니다.
키움 역시 1회 한 점을 내준 최원태가 2회 첫 타자 패게로에게 홈런을 맞았고 무사만루의 기회까지 자초하자 김성민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상승세의 LG 타선을 맡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LG가 이천웅의 안타 등으로 2점을 더 뽑아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키움은 5회까지 6명의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가는 등 두 팀의 투수 총력전이 뜨거웠는데요. LG는 6회 1사 1삼루의 위기에서 2차전 선발이었던 차우찬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대타 박동훈이 적시 2타점 2루타를 쳐내며 5대5 동점을 만들어 승부수는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7회 LG는 차우찬에 이어 불펜 에이스 정우영까지 투입했는데요. 2사 3루에서 박병호를 고의사구로 내보내고 센즈와 대결했습니다. 승부에선 센즈가 적시타를 쳐내 현재 키움이 다시 6대5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 키움이 플레이오프에 올라 오는 14일부터 SK와 대결합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LA 다저스가 워싱턴에 지면서 최고의 한 해를 보낸 류현진의 가을도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홈런 2개를 맞은 커쇼가 동점을 허용했고 결국 연장 10회 말루포를 맞고 무너졌습니다. 신병희 기자입니다. 디비전 시리즈 운명의 마지막 5차전. LA 다저스는 1회 먼시, 2회 에르난데스의 홈런포, 그리고 4회 중견수 벨린저의 호수비까지 앞서 주도권을 잡아갔습니다. 다저스가 3대1로 앞서간 7회 2사 1루로 위기에서는 코쇼가 등판해 급한 불을 껐습니다. 그러나 코쇼는 8회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랜던과 소토에게 연속 타자 홈런을 맞아 3대3 동점을 허용하며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저스는 연장 10회 초 네 번째 투수 켈리가 캔드릭에게 말로 홈런까지 내주면서 7대3으로 졌습니다. 충격적인 역전패로 2승 3패를 기록한 다저스는 워싱턴에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권을 내줬습니다. 내셔널리그 승률 1위 팀의 씁쓸한 조기 탈락이었습니다. It's a terrible feeling. No excuses. Just didn't make pitches. 챔피언십 시리즈 1차전 선발 투수로 낙점됐던 류현진도 허무하게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뭉쳐가지고 끝까지 가는 걸 목표했는데 좀 아쉽게 됐고. 정규 시즌 14승 5패, 평균 자책점 2.32로 전체 1위. 사 영상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최고의 해를 보낸 류현진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귀한 몸으로 FA 자유계약 시장에 나갑니다. KBS 뉴스 신병일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2차 예선 스리랑카전에서 손흥민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골 행진을 펼쳤습니다. 전반에만 5골을 터뜨렸습니다. 이진석 기자 전해주시죠. 네, 대표팀은 피파 랭킹 202위인 스리랑카의 골문을 여는데 11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강인의 절묘한 패스를 홍철이 내줬고 손흥민이 전반 11분 선제골로 연결했습니다. 지난 3월 콜롬비아전 이후 7개월 만에 A매치 득점을 올린 손흥민은 전반 18분에는 김신욱의 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원톱으로 나선 김신욱은 벤투 감독 체제 첫 골이자 1년 8개월 만에 A매치 득점을 올렸습니다. 경기는 대량 득점 분위기로 흘렀는데요. 3분 뒤 이강인이 정확한 코너킥으로 황희찬의 골을 도우면서 A매치 첫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후에도 김신욱이 헤딩으로 한 골,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넣으면서 두 선수 모두 멀티골을 기록했고요. 전반에만 스코어가 5대0이 됐습니다. 김신욱은 후반 세 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해트트릭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잠시 뒤 주장 손흥민 선수가 교체돼 나가면서 김신욱 선수가 임시 주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김신욱의 네 번째 골, 그리고 권창훈 선수까지 득점에 가세하면서 대표팀은 벤투어 출범 이후 최다 득점을 올려 8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대표팀은 스리랑카전 이후 북한과의 3차전을 위해 오는 13일 평양 원정길에 오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이진석입니다. 모레 개막하는 프로배구 V리그는 초중고 동창이자 프로에서 함께 뛰었던 새 감독의 만남이 화제입니다. 앞서가는 최태용 감독을 향해 새내기 사령탑인 석진욱과 장병철, 이 두 친구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박선호 기자가 전합니다. 30년 지기 절친답게 새 감독은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나란히 포즈를 취했습니다. 이미 컵대회에서 치열한 승부의 세계를 맛본 감독 3인방은 우정은 잠시 잊고 선의의 경쟁을 다짐합니다.
친구는 친구고 코트 안에 들어가면은 다 이기고 싶습니다. 몇 승을 거둘 것 같다. 그러니까 다 이기고 싶다니까요. 전승. 알겠습니다. 지고 싶지는 않고요. 뭐 최소한 4승 2패 정도는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좀 봐줘. 너무 막 우리한테 너무 좀 심하게 하지 말고. 석진욱 감독은 2번이나 우승한 최태웅 감독에게 배울 점이 많지만 어록만큼은 너무 닭살이 돋는다며 거부했습니다. 너희들 지면 2번 지는 거야. 배고도 지는 거지만 얘네 자존심도 지는 거야. 저거는 아니다라는 거는 안 하려고 하는 그게 멘트더라고요. 저거는 아우 하고 저도 닭살 돋고 하는데 조금만 자제해주면 정말 최고의 감독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삼성화재 왕조를 합작했던 44살 동갑내기 삼총사의 지략 대결이 대구보는 재미를 더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프로농구 KT가 종료 버저와 함께 터진 조상렬의 극적인 석점포로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87대 87, 종료 1.2초 전 KT의 마지막 공격. 버저 소리와 함께 조상렬의 석점 슛이 골망을 흔듭니다. 이 극적인 끝내기 버저 비트로 KT가 오리온을 90대 87로 물리치고 시즌 첫 승을 가져갔습니다. 조상렬의 결승 석점포를 어시스트한 KT의 가드 허훈은 득점도 15점이나 올리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고양은 개막 이후 3연패의 부진에 빠졌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미디어데이에서 이구동성으로 박지수가 포진한 KB를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았습니다. 또 선수들이 뽑은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BNK의 진안이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는 다음 주 토요일 하나은행과 BNK의 경기로 개막합니다. KLPGA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첫날 세계 랭킹 2위 박성현이 과감한 전략으로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365m로 그리 길진 않지만 내리막이 심하고 오른쪽으로 크게 휘어지는 코스인 파4 9번 홀. 박성현이 나무 위를 가로지르는 과감한 티샷을 날렸는데 공이 페어웨이 한가운데에 안착합니다. 여기서 80m짜리 두 번째 샷을 핀 4m 가까이에 붙인 뒤 정교한 퍼팅으로 버디를 추가하며 한타를 줄입니다. 먼 거리 퍼팅도 쏙쏙 집어넣은 박성현은 4언더파를 쳐 최회진 등과 함께 공동 선두로 1라운드를 출발했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늘 폐막식과 함께 일주일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여자 수영 5관왕 김서영이 MVP를 차지했습니다. 김기범 기자입니다. 최선을 다해 땀 흘린 선수들이 폐막식에 모였습니다. 화려하고 신나는 공연을 즐기며 마지막 추억을 함께했습니다. 대회기가 차기 개최지인 경북으로 넘겨지고 일주일간 타오른 성화가 꺼지면서 역사적인 100번째 전국체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최우수 선수는 개인 운영 등 5관왕을 달성한 여자 수영의 간판 김서영이 차지했습니다. MVP를 수상할 수 있어서 저한테도 너무 큰 영광이고 제가 또 생애 첫 5관왕을 할 수 있어서 저한테 되게 큰 의미가 담긴 시합이 된 것 같아요. 이번 대회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눈부신 기량을 선보이며 국내 최대 종합대회의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한계도 뚜렷했습니다. 인기 프로스포츠와 같은 시기에 개최돼 흥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수영 등 주요 종목의 서울 개최가 불발되면서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전문 체육인뿐만 아니라 일반 동호인들 또는 일반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낮추고 또 넓히고 그렇게 해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그런 체전. 1920년 시작해 100도를 맞은 전국체전. 또 다른 100년을 향한 희망과 과제를 동시에 남겼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테니스 상하이 마스터스에서 즈베레프가 친 스매싱에 카메라 감독이 맞았습니다. 아플 텐데도 여유 있는 미소를 보여주네요. 오늘의 영상입니다.
오늘도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는 곳이 많았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기온이 다소 오른다고 하는데요. 날씨 정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강하란 기상캐스터, 내일 기온은 얼마나 오르나요? 네, 내일 아침 기온은 약간만 오르겠지만 한낮 기온의 경우에는 껑충 뛰어올라서 내일 큰 일교차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4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이번 주말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토요일 낮부터 기온이 조금씩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안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분다고요? 네, 우리나라 상공에는 차가운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반면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열도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두 경계가 맞닿는 지점은 큰 기압차로 인해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때문에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 소식도 나와 있는데요. 내일 낮부터 모레 오전까지 5에서 30mm 정도의 약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기온 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춘천이 11도 등으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 춘천 25도, 청주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기온입니다. 역시 남부지방 기온도 안동 10도 등으로 10도를 약간 웃도는 기온이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 대구, 광주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과 남해상,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4,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